네, 시사평론가 강봉석 박사와 함께 진행하는 시사 토크쇼 시사 적중 6월 15일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미래통합당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또 이 관심을 끄는 발언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에 이어서 이제 제가 보기엔 개혁 발언 2탄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자, 교육 불평등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오셨거든요. 일단 말씀하신 거니까 조금 제가 좀 중요한 내용만 정리를 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내 대학 교육 과정을 보면 학사 4년, 석사 2년, 박사 4년을 하는데 10년에 걸친 그 학문이 과연 쓸모가 있느냐? 학문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대학 교육 과정도 새롭게 생각해 볼 시대가 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교육 혁신, 어떤 교육 혁명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건데 이거를 김 위원장이 이 시점에서 거론하신 이유 뭐라고 보세요? 원론적인 의미의 문제 제기도 있고요. 예. 정치적인 이유의 문제 제기도 있고. 네. 따지고 보면 현재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예. 세계적으로 현재의 그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 문제입니다. 불평등.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과거에는 이제 자본을 중심,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문제.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까지 한 10여 년 전부터 해가지고 그 신자유주의 그 통해 가지고 뭐 부가 너무 몰려서 예. 양극화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이 이제 다음 세대로 세습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네. 세습이 되는 과정에서 뭔가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불평등하다라는 얘기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나오죠. 그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저 엊그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피케티 교수가 얘기하는 좌파는 불안한 좌파고 예. 상인 우파다. 상인 우파의 시대가 불안한 좌파에 의해서 밀려나고 있는 뭐 형국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다고 제가 했는데, 불안한 좌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교육 제도를 통한 기득권의 세습 문제거든요. 야. 우리나라에서는 조국 장관 네. 문제가 크게 국민의 그 심성을 자극했던, 마음을 자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불평등의 세습 문제에 관한 거였거든요. 야. 그거를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세대가 20, 30대. 네. 더 내려갈수록 좀 더 예민하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이거를 얘기하신 건데, 네. 아직까지는 뭐 저 지난번에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의제를 던진 던져놓고. 상태지 뭐 구체적인 대안이나 진지한 논의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교육제도, 그다음에 이 교육 불평등의 문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교육제도의 혁신에 관한 문제, 두 가지를 이것도 역시 선점해서 던지신 거죠. 아마 이게 그 여권 쪽에서 이걸 받을지 어찌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정치적 논쟁과 상관없이 우리 사회가 좀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의대를 가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또 의대에 가기 위한 성적을 맞추기 위한 교육비, 또 사교육비도 또 엄청나게 들 거고요. 이런 게 다 교육 불평등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네. 두 가지 차원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에 관한 문제. 기회.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학부, 석사, 박사 10년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그 교육 제도 시스템의 개혁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두 개가 붙어 있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한데, 첫 번째 문제, 교육계의 불평등 얘기를 하면은 너무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과도하게 일반화 시키는 거는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예. 몇 가지 지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의대생들의 경우는 네. 의대생의 그 신입생의 절반 정도가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득 순위로 하면은 9분위, 10분위, 상위 20% 이상의 가정 출신 학생들이 의대생의 절반을 차지하더라.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특히 우리 강준만 교수가 이제 뭐 강남 좌파 이런 책을 통해서 여러 번 예. 얘기한 게 있는데, 그분도 불평등 문제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뭐 이런 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 그 대한민국 고위 공무원의 뭐 50% 정도가 흔히 말하는 서울대연대 고대 출신이다라든지, 네. 뭐 그 고위 공무원의 한 40% 이상이 서울 강남 지역에 살거나 거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라든지. 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좋은 교육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현재의 부와 명예와 뭐 좀 다르게 하면 권력까지도 다
독점을 과점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예. 이게 교육 제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데 현재 부모 세대가 이거를 갖고 있지 못한 집의 아이들은 다음 세대에도 일로 넘어올 기회가 없어졌다는 거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욕난다는 얘기. 네. 그랬더니 개천에서 욕나기 어렵다 그랬더니 개천에서 왜 욕만 나야 되냐. 붕어, 가재, 미꾸라지도 다 잘 살아야 된다 하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붕어, 가재, 미꾸라지는 붕어, 가재, 미꾸라지로 살도록 사회가 굳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스쿨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근데 한국에서 사법고시 제도가 폐지되면서 로스쿨로 가니까 사회의 어떤 그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일종의 교육 불평등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런 기회 예. 불평등의 사례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거죠. 그걸 예. 누가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입장에 네, 따라 네. 다르지만 근데 그쪽 입장에서 지금 우리 소국장에서 말씀하신 그쪽 입장에서 보면 네네. 이 월이 된다. 연 5천에서 1억 가까이 드는 로스쿨 그 재학 비용 네네. 다니는데 필요한 교육비를 낼 수 없는 집안의 자식들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라는 예. 현실에 대해서 과거처럼 이제 그 사법고시 제도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그 기회 불평등에 따르는 기득권의 불평등한 세습 문제는 사실은 현재만이 아니라 계속 문제가 돼 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체제나 사회 자체가 약간 무너지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20, 30대 젊은 10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교육 개혁에 관한 문제는 네. 그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기성세대가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도 교육 불평등과 연계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지금 더 젊은이들이 많이 화를 내는 것이 그걸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스펙, 이거를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뭐 의대건 어디에 관련돼 필요한 스펙이 필요하면 그거를 자기들끼리 어떤 권력 집단 내에서 만들어주고 했던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실망이 젊은 친구들이 좀 심했던 거 아닌가요? 그게 조국 장관 사태 때 예. 이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한 분노가 다 그겁니다. 그런 내용이고, 거죠. 예. 그런 거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그때 당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심지어 네. 뭐 조국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정도 한 거 가지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네, 무슨 얘기냐? 조국 장관이나 그 부인께서 하셨다는 그 일들이 네네. 했는지 안 했는지 정말 위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재판 진행 중이니까 단정은 못 짓더라도 네. 그 비슷한 짓을 한 그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지도층 인사는 조국 전 장관 내외만이 아니었죠. 아닌 건 네. 분명해요. 예. 그러니까 이 여기서 밝힐 수도 없고 언론에 나오지 않은 정도 수준의 그런 약간 자기들이 볼 때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그냥 네. 그 뭐 아는 사람끼리 뭐 이 정도로 넘어가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위법한 행위들도 이제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공직에 나오지 않는 상태 같으면 네. 뭐 친구가 교수로 있는 대학에 자기 자식을 편입을 시킨다든지 그렇죠. 편입 시험 보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다라든지 뭐 이런 소문은 파다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현재 그 당시에 나온 얘기잖아요. 어떻게 조국 장관에게만 돌을 던지냐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돌 맞을 사람은 많아요. 대신에 조국 장관은 본인이 해놓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공직에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똑같은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이제 그 가중치가 좀 붙은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예. 어찌 됐건 우리나라가 그 1% 대 99%의 불평등 사회냐, 20%와 80%의 불평등 사회냐에 대한 논쟁과 마찬가지로 그 어찌 됐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거를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불법 편법적인 방법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회 지도층 인사가 적지 않을 거다. 이게 공개가 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 네. 이런 과정에 접근하지 못하는 거는 물론이고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나는 대한민국의 80%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서 무슨 가치, 진보적 가치 이런 얘기하는 거는 나는 큰 반향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지금 그 어떤 진영 논리를 떠나서도 굉장히 불평등, 교육 불평등의 얘기는 꼭 다뤄봐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해서 그런가 반응이 없어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분들도 다 알 거예요. 지금 우리 엄마들, 대한민국 엄마들의 공분하는 포인트가 뭐 군대 문제, 또 교육 문제, 분명히 공분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를 저희가 이렇게 갖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민당 쪽에서는 별로 없는 거 보면 기본소득처럼 어떤 또 먼저 뭐 늦췄다 아니면 뺏겼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걸 했을 때 외려 김정인 위원장을 부각시켜주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반응이 없거든요. 그럴 수 있고요. 예, 그럴 수 있고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그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내용 자체가 현재 기존 언론에서 그게 아직은 이렇게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우리 김 위원장이 어떻게 또 후속적인 발언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뭐 누가 발언을 했든지 이게 정치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네. 조금 더 과격한 분은 기본소득이 아니고 대학생 등록금 면제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빠졌지만 이게 무슨 저 교육계 불평등 얘기 말고 현재의 교육 시스템 그리고 저 김 위원장이 직접 거론하신 그 학제에 관한 부분이 현재 시기에 맞느냐에 대한 논의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온라인 수업, 뭐 온라인 계약 이런 거 막 했지만 저는 이게 좀 근본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이미 그 과거식으로 똑같은 교실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예. 앞에서 한 명의 교수가 강의를 하고 교수나 교사가 강의를 하고 아이들이 받아 적고 그 한 명의 교수나 교사가 전달하는 지식을 받아들여서 비슷한 수준의 그 아웃풋 산출 비슷한 수준의 그 행동과 말을 하는 그 평준화된 사실은 인재라기보다는 인력이에요. 그런 인력의 그 산출이 필요했던 시스템은 제조업 시기, 산업화 시기에 필요했던 건데 예. 지금처럼 말은 창의력이 필요하고 뭐 각자가 중심을 잡고 각자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이런 시기에 똑같이 기계로 풀빵 찍듯이 교육하는 시스템이 맞느냐? 그다음에 그 기간이 맞느냐?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라는 그 건물 안에 모아놓고 교육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그 학교의 건물이 현재 모양처럼 돼 있는 건 맞느냐? 네.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이런 논의들이 사실 국회에서 진행되는 게 맞죠. 근데 이런 논의가 없어요. 대신에 뭐가 나왔냐? 온라인 수업을 갑자기 하려니까 뭐 교수들도 힘들고 특히 나이 든 교수는 너무 힘들고 그런 저 화상 강의 자료를 만들어 주는데 학교가 지원을 해주는 큰 대학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 학교가 관심도 없고 심지어 그게 뭔지도 모르는 그 대학 그 본부가 있는 네. 어디 조그맣고 집 먼데 있는 학교들의 어떤 격차 문제 그러면 똑같은 학생들인데 똑같은 대학생이고 비슷한 수준의 등록금을 내는데 이 대학을 다니는 학생과 이 대학을 다니는 학생 간의 격차가 예. 기존의 그 학교 이름 명성보다도 더 벌어지는 이런 교육 격차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는 우리가 이걸 논의되면은 말하는 중심으로 하면 이런 거에 따라서 힘든 교수나 교수 노조의 발언 그다음에 이런 온라인 강의나 화상 강의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교사들이나 교사 노조에 관한 발언들이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 변화하는 시절에 그다음에 이 배움의 주체가 되는 학생들의 입장이나 그들의 입장에 맞춘 개혁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서도 뭐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실제로 그 유럽에서 대학 평준화 얘기가 나오고도 실패했는데 그건 오프라인 상태였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고 저는 예. 온라인 방식으로 가면은 지금 우리 저 진보 진영, 좌파 진영에서 얘기하는 교육 평등의 문제도 해결할 방법이 거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 똑같은 화상 강의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서울 대학을 다니거나 어디 지방에 있는 어디 무슨 대학을 다니거나 크게 제약이 없잖아요. 네. 물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죠. 뭐 자기 학교에서 뭐 들어야 되는 강의가 몇 프로고 뭐 다른 학교를 강의를 들어주는 게 몇 프로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다른 또 그거에 그 어느 정도의 그 수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강의를 몇 프로 들으면 그걸 이제 학위 취득에 필요한 기본 수업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나아간다면 아이들이 전부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가려고 이렇게 머리 터지게 네.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게 여전히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여전히 지키고 있고 그 사람들이 또 그 아이들에게 그 학교를 보내서 또 가게 하려는 그런 의심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는 온라인 수업의 그 양이 굉장히 많아졌고 예. 대한민국에도 K-MOOC라고 그 온라인 강의 시스템이 있어요. 예. 근데 아직 확산이 안 되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 화상 강의 얘기가 막 나오니까 교육의 질은 가장 먼저 했던 그 무크나 사이버 대학 쪽이 우수하더라. 오프라인 강의를 했던 기존 대학들은 역시 잘 못 따라가더라 이거고. 또 하나는 요즘에 새로운 인재들, 새로운 성공 사례들은 학교에서 공부 잘한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학습의 주체가 돼서 그 유튜브에 그 많은 흔히 말하는 그 인강 자료들, 인강 자료가 아니라 여러 자료들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배운 아이들의 성공 사례가 국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무슨 저 코딩이나 오픈 소스를 다 찾아가지고 그 뭐죠 그 우리 AI 그 알파고를 만든 그 회사가 구글이었죠. 구글이 자회사죠. 이름 이제 갑자기 나는데 그 회사가 그 알파고의 그 소스를 80%를 공개했어. 20% 공개 안 했어. 그건 자기들 거야. 자기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그거를 풀어버린 사람이 우리나라 학생이었어요. 그 친구는 지금 그 구글의 제안을 받았는데 구글은 가지 않고 그 페이스북이 만든 인공지능 회사로 가 있어요. 20대 중반이에요. 초봉을 3억 얼마를 받고 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학생이 어디였더라? 울산 가게 된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그 공부라는 거는 강의실에서 인쇄된 책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워요, 이제는. 그러면은 이게 더 많은 학습의 수단, 학습의 채널, 학습의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거를 보완하는 교육 제도의 개혁에 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이거로 인해서 흔들리는 기득권층들의 반발이 너무 세서 항상 모든 변화는 기득권층의 반발로 좌절되기가 쉬운데 그렇죠. 과거의 기득권과 현재의 기득권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김종인 대표가 뭐 정치적으로 이런 의제를 던져서 뭔가 상대 진영 휘젓기라고 하는 본인의 특기를 또 한번 발휘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찌됐건 그런 정치적 관점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어젠다를 던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나는 김종인 위원장의 미래통합당이 좀 구체적인 대안과 다음 그 프로세스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걸 가지고 여야 간에 건강한 토론과 논쟁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강 박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저 학생 때 그런 책이 있었어요. 베스트셀러였는데 학교는 없다. 그때도 이미 학교에 무용론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꼭 대면 교육 필요성이 있느냐 뭐 지금 좀 창의적 교육에서는 그게 또 대면 교육보다는 본인의 창의적 활동이 더 필요하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모여져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교육 불평등과 연계해서 한번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정치권의 이제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숙제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굉장히 큰 숙제라고 보는 게 우리가 대면 교육이 의미 없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그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강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 반응도 중요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질문하거나 학생들의 표정을 듣고 아 이 친구들이 내 얘기를 이해하고 있구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한다든지 다른 방식 설명 이런 식으로 대면 교육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그거로 모든 것을 하기에는 그거는 정말 우리가 70년대 공장에서 그 일할 수 있는 제조업에 필요한 일꾼들을 만드는 수준에서는 필요한 교육이지만 지금 우리가 지식혁명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개인의 창의력이 좀 주목받는 시대가 되면 그런 식의 풀빵 찍는 교실로서는 안 된다. 실제로 우리 저 유현준 교수 같으면은 대한민국 학교하고 제일 비슷한 그 공공 건물이 뭐냐 그러면은 교도소라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의 학교는 교도소가 보니까 그러네. 가장 똑같고 우리 아이들이 현재 특히 이제 아파트가 많아 지분을 이래 가지고 예컨대 무슨 아파트 305호에 사는 아이가 5분 걸어가서 3학년 일반 교실에서 수업하고 PC방 가서 놀고 학원 방에 가서 수업 듣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이런 식으로 방방방만 다니면서 큰 아이들에게 어떻게 창의력을 가지라고 얘기하겠느냐.
이런 얘기. 방으로 이어지는 인생이네. 그게 보니까. 다 그게 방이라는 게 네. 방 자체도 방이 다 규격화돼 있잖아. 네. 대한민국 몇 개 건설 회사가 만든 기본적인 아파트 평면 구조를 모든 건설사가 비슷하게 써요. 조금씩 바꿔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차피 걔가 자면서 깨서 수업 받고 놀고 또 자러 오는 모든 방들이 규격화된 방이에요. 규격화된 아파트에서 거의 지금 대한민국의 초중고 교사는 교육부가 정한 기본적인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같아요. 서울에 있는 학교거나 인천에 있는 학교거나 어디 경상도에 있는 학교거나 비슷해요. 똑같이 풀빵처럼 찍어진 교사의 그 학교 건물에서 똑같은 교육 과정에서 만들어진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예. 똑같은 대체로 비슷한 그 건축업자가 지은 상가 안에 있는 학원에서 네. 수업을 받고 그 옆에 있는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식당 가고 거의 규격화된 공간에서 쭉 살면서 똑같은 교육과정의 책을 가지고 공부하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 보고 너는 왜 창의적이지 않는 거니 이 바보야 라고 하는 거는 누가 네. 바보냐고요. 그 어른들이 바보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개혁 발언 2탄으로 교육의 불평등을 제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 얘기를 이렇게까지 길게 나갈 줄은 모르고 저희가 진중권 교수 얘기를 좀 같이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진 교수 얘기를 다음 코너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바로 다음 코너 시작하겠습니다.